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갈 차례가 185페이지입니다. 잘 계셨죠? 일주일 동안? 예, 뭐하고 지내셨어요? 공부했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예. 자, 연말에 바쁘죠? 막년회도 많고 술 먹을 일도 많고 지금 못 즐기시면 나중에 못 즐기니까 이것저것 많이 즐기시고 노시다가 새해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불안해서 못 즐겨요. 아니요. 벌써 불안하시면 큰일 나요. 시험은 10월 29일 날인가 내년에 날이 나왔더라고요. 10월 29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예비로 공지가 됐지만 확정이 될 겁니다. 아마 2월 달 정도에 그 날짜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공부니까 뭐 길게 보시면서 차분하게 나가는 거지 지금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지쳐서 내년에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편안히 즐기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등기 효력 나갈 차례인데 등기는 앞서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하나는 중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비 등기라는 등기로 세분합니다. 예비 등기 하나 있다고 배웠었는데 예비 등기는 가등기 있다고 배웠죠. 가등기라는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 효력이 지금 나온 중국 등기 효력인데 중국 등기 효력은 6가지 효력이 발생해서 어떤 효력이 있는가 지금은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외워지진 않을 겁니다. 말뜻만 좀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나온 게 물권 변동적 효력인데 첫 번째 효력의 경우는 중국 등기의 경우는 첫 번째 발생하는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이 있더라. 물권 변동 효과라는 것은 민법 186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에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주인받게 시점은 매매계약은 등기를 해야 주인받기다 보니까 물건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은 등기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되고요. 혹시 민법 들어갔어요? 물권법? 들어가서 186조 배웠어요? 네, 그러면 근데 다 모른 척하고 계세요. 자, 법률행위는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바로 첫 번째 효력이고 두 번째 효력의 경우는 이제 대항력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항력 효력 줄여서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는 발생 목적이 되겠지만 채권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고 성립과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에서 등기하는 권리가 임차권도 있고 또 하나가 환매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권 예를 드는데 주변에서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남의 상가에 세 들어갈 때 보증금만 내고 월세 내지 등기하고 들어가진 않죠. 집주인 등기해 주나요? 안 해주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가 집주인이고 여러분이 세입자일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지난주에 이제 계약 올 연말까지 연말이 아니라 한 10월 1일 날 이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10월 11일 지나고 12월 달 들어가는데 제가 이 상가를 등기 안 한 채로 세를 주고 다른 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그럼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임차인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나는 세 준 적 없으니까 나가시랍니다. 어떡하실래요? 나가야 돼요? 아니면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티셔야 돼요? 나가려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그럼 등기하면 대항력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등기 안 된 경우는 대항력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게 채권 등기하는 목적으로서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존재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등기할 때 임의적 기록사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 저당권의 경우 이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 지료 등등등이 따라 나옵니다. 외울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한다거나 등기법 공부할 때 각종 권리 등기 배울 때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있는 반면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나와요. 등기할 필요 없는 것들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돈을 빌려주게 된 빌린 돈 원본은 반드시 등기합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 하지만 이자는 반드시 받을까 안 받을까 채권자가. 이자라는 것은 제가 돈을 빌리면 여러분은 이자 반드시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동생이 돈을 빌려가게 되면 이자 받아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을 임의적 기록상에만 쓰는데 이자가 등기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빌려오면서 연 이자가 12%로 빌려옵니다. 빌려왔는데 이자를 등기한 경우도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요. 1순위로 저당권 등기하고 이자를 1억 원 등기한 다음에 연 12%로 이자를 등기했고 이쪽도 저당권 등기를 실행을 했고 이자가 원금 1억 등기하고 이자 약정은 있지만 이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하고 안 한 경우에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서 2순위로 전세권자가 들어옵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 변제가 안 이루어져서 경매에 들어가는데 원금 1억에다가 1년 이자가 얼마인가요? 12%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이 연체가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원금 1억 플러스 이자 1,200 하게 되면 1억 1,200이죠. 이렇게 경매가 들어간 경우에 이 약정이 있을 경우 여기 이자 등기했나요? 등기했죠. 그럼 1억 1,200만 원을 우선 받아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전세권자가 배당받아가는 것이고 여기 이자 약정이 있지만 이자 등기했어요? 안 한 경우는 이런 거 먼저 가지고 가는 거지 이자가 있다고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자도 등기한 경우는 무제한 남보가 되어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겠지만 이자 등기 안 한 경우는 우선 면제받을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자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말고도 기간도 있고 치료 많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되면 저절로 알게 될 부분이니까 일부러 오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채권 등기한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대항력이 발생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의 생명 후 순위입니다. 그럼 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등기가 선순위냐 따지는 기준이 순위 확정적 기능인데 이건 등기부상 순위 따지는 기준입니다. 법률에 규정하기를 등기의 순위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등기에 실행한 순서에 의한다고 정해놓은 것이 법이에요. 근데 먼저 나온 것이 등기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 순위 따지는 기준이 법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조등기란 말 나와 있고 하단부에 도기등기, 가등기에게 본등기란 말 나오고 말소법등기란 말 나오는데 그건 대부분 다 나중에 외우실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조등기라는 등기는 순위 따지는 기준이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 나눠서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같은 구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 집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갑구 1순위에 A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2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 갑구의 등기가 3개가 들어와 있고요. 을구에도 1순위로 저당권 등기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 3순위에 저당권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가 갑구에 3개, 을구에 3개가 있을 경우에 이 3개 등기의 순위를 따져라요. 따지게 되면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압류 둘이 따지게 되면 누가 선순위냐 물어보는 것인데 압류도 갑구, 가압류도 갑구, 갑구와는 같은 구 안에 있죠? 같은 구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래요? 순위 번호. 그러면 압류는 2순위고 가압류 3순위니까 압류가 순위가 앞서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고 마찬가지로 을구 들어와서 을구의 2순위에 전세권 등기하고 3순위에 저당권이 부딪히게 되면 둘 다 을구랑 같은 구 안에 있죠. 이때도 순위 번호가 빠른 전세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럼 같은 구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가 빠르면 우선이다 이 뜻이고 이번에 다른 구란 얘기는 이제 모름이 하느냐 갑구에 들어와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들어와 있는 저당권하고 둘이 부딪히게 되면 누가 선순위냐예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가압류는 갑구, 저당권은 을구, 구가 다르죠. 다른 경우는 이 순위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얘가 언제 들어왔느냐 날짜 보고 따집니다. 날짜가 앞서면 선순위인데 날짜 같다고 인정하게 되면
만약 2015년도에 들어온 등기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접수번호가 10번이고 저당권이 2015년 들어온 등기이고 접수번호가 15번일 경우는 같은 연도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고서 접수번호가 얘가 10번이고 얘가 15번이에요. 그럼 등기부상에는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 받은 날짜가 찍혀 있고 또 날짜 밑에는 접수번호가 찍혀 있게 됩니다. 이따 둘째 시간에 잡아드릴 텐데 이제 그거 보고 따져가되 접수번호가 어디가 빨라요? 가압류가 빠르죠. 가압류가 순위가 선순위입니다. 그럼 같은 거란 얘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첫 번째 순위 따지는 기준이며 두 번째 나온 기능은 답번은 잠깐 놔주세요. 따로 다뤄드릴게요. 니은번의 경우 부기등기 순위란 말이 나오는데 니은번 2번이 되겠죠. 부기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은 원칙은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가 앞서면 순위가 선순위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예비 규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뭔 말인가 따져봐야겠죠. 칠판에서 전부 다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나와 있는데 이런 등기를 전부 다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독립번호 받은 경우 주등기란 말 쓰고 이 등기구 보는 방법이 을구에 지금 등기가 몇 개가 있나 요걸 예를 들어서 권리가 3개가 있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3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이 순위가 말하는 기능은 이 집의 소유권자가 A가 소유권자일 경우에 을구의 1순위라는 얘기는 소유권자가 설정한 첫 번째 권리, 소유권 잡고 들어온 두 번째 권리, 소유권 잡은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권자가 돈을 또 빌리게 되면 1, 2, 3, 4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순위번호를 매기는 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다 못 잡히고 만약 2억 있다고 가정을 하고 5천만 원 밀려오게 되면 저당권 단계가 떨어질 텐데 이 저당권의 경우는 어딜 잡았나요? 소유권 잡았나요? 전세권 잡았나요? 전세권 잡았으니까 4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이 2번이기 때문에 2의 부기 1호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번호만 보더라도 얘가 태어난 출처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부기 1호와 3순위랑 따져보기에는 누가 선순위냐 물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인데 말 그대로 얘는 3순위고 2의 부기 1호 2순위죠. 부기 등기 순위가 얘가 앞서다 보니까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입니다. 그럼 등기는 밑에 있다고 후순위가 아니라 생명은 순위가 앞서면 선순위다 보니까 2의 부기로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기 등기는 뭘 보고 찾아가실 것? 주등기가 있으시고 근데 부기 등기 상호간에는 뭘 보고 찾아가래요? 순서죠. 그럼 2번 잡은 저당권이 2의 부기로 들어왔는데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가 떨어지면서 순위번호가 2의 부기 2호가 들어와요. 2의 부기로 있으니까 그럼 얘도 부기 등기고 얘도 부기 등기일 경우는 먼저 태어난 것이 2의 부기 1호 얘가 앞서죠. 그럼 얘가 선순위고 얘는 후순위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웬만한 등기부들은 펼쳐가면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전부 다 이해는 가능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서 등기부를 권리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될 것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대부분 다 암기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느냐인데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로 발생하는데 요거 지워도 되죠? 예. 요거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뭐 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1월달 또 쓰니까 그때 기본서에 쓰시면 되고 지금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책을 볼 때 이런 말이 뭔 뜻인가 이해를 하면서 보실 줄 알면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썼다고 해서 기억에 남아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1월달 3월달 들으시면서 그때 대부분 다 외우시니까 그럼 안 지울게요. 그냥 쓰실 분 쓰시고 그럼 이제 가등기를 본등기 하더라. 그럼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을 앞으로 2순위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몇 순위에 지금 가등기 순위는 2순위죠. 그럼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칸을 반을 쪼개서 밑에다가 여기다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등기 했다고 주인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본등기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은
발생은 하는데 주의는 바뀌는데 문제는 순위번호를 언제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번호를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 이 순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언제로 가고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순위는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순위랑 물권 변동 시기가 서로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주인받게 된 효과는 본등기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발생은 언제 발생하고 자꾸 떠들어야 돼. 본등기 때 순위는 가등기로 올라가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주의할 점은 물권 변동 효과는 언제 발생하더라? 예, 본등기 때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달라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하는 거지 물권 변동까지 소급하진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말소 회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하더라. 그럼 회복 등기의 뜻은 과거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럼 과거로 되돌린다는 얘기는 말소되기 전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말소되기 전에 종전에 순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에 가면 다 다시 배워요. 나중에 이 총론 파트는 뒤에 배울 걸 앞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가볍게 들으시고 뒤에 가시면 강론 배울 때 다시 배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이제 회복의 말뜻만 설명드릴게요. 회복이란 말 뜻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프다고 오늘 내일 한답니다. 그럼 문병을 가요? 문상을 가요? 문병 가죠? 그럼 오늘 내일 안에 가면 문병이 되겠지만 3일째 가면 문상이 될 겁니다. 오늘 내일 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문병 가서 회복하라 그럴 겁니다. 회복하라는 얘기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소 회복하라는 얘기는 말소되기 전으로 가다 보니까 말소되기 전에 종전 순위가 바로 순위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순위 따지는 기준이 1회부터 13회 시험까지는 거의 매회 냈어요. 매회 냈는데 지금은 내봐야 틀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하지만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갈 부분인데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한 2번 들으시면 저절로 외우시니까 그때 저절로 외우실 때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아직 설명 못 드려요. 아직 안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놔두시고 여기까지만 세분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효력은 점유적 효력이라는 얘기는 민법 공부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넘어갈 부분인데 아직 민법 공부 안 되어 있을 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얘기는 민법 245조가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인데 혹시 수업 들을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245조 1항의 경우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년 동안을 점유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점유가 앞섰어요? 등기가 앞섰어요? 점유가 먼저 들어왔죠? 점유가 먼저 들어온 경우는 20년을 점유한 다음에 등기하면 취득하는데 문제는 단서 조항에서 다만 선의 무과실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등기가 앞섰는 경우는 몇 년 만에 취득하고 10년 만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20년 걸렸지요. 그럼 마치 등기한 것이 10년 전면 효력이 있다 해서 딱 한 번 나오는 게 점유적 효력인데 언제 나오느냐?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 민법 공부가 되면은 요거 하나만 딱 떼서 외우시면 돼요. 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등기부 취득시효. 원칙은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되면 몇 년 만에 취득해요? 10년 만에 취득하다 보니까 등기한 것이 마치 10년 점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유적 효력이 되고요. 다섯 번째 나온 것이 추정력인가요? 순서적으로 5번의 추정력. 이게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적법성을 추정해 주겠다. 이게 추정력의 뜻인데 추정력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냅니다. 나왔다 싶으면 이걸 내고 들어와요. 대부분. 추정력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제 풀고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와서 추정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측을 통해 정한 것이 추정입니다. 그럼 추정이란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추정보다 힘이 센 게 뭐가 있을까? 추정보다 힘이 조금 센 거.
본다. 예, 간주 규정, 본다 규정이 있는데 본다 규정은 힘이 센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이고 추정은 아직 미확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각 추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선박사고가 나게 되면 실종자들 일정한 기간 내 발견이 안 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살아나오게 되면 추정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추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반대 증거만 입증하는 순간 결과는 깨지는 게 추정의 뜻이에요. 하지만 본다 규정돼 버리는 경우 본다가 돼 버리면은 이때는 재판을 받아야지만 결과를 뒤집는 것이 본다의 힘입니다. 그럼 확정을 시켜버리니 본다고 추정이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약해요. 추정은 반대 증거로 결과를 뒤집는 게 추정인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민법에 또는 등기법에 법에 나온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명문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고 이때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의 추정인데 추정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등기에 대해서 미치느냐 요걸 세분하셔야 돼요. 추정력이라는 건 지금 배우는 효력이 종국 등기효력이에요? 예비 등기효력이에요? 지금 배우는 효력이 저쪽에서 종국 등기효력, 예비 등기효력? 종국 등기효력이죠? 그럼 종국 등기는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예비 등기라는 게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비 등기로서 가등기라는 게는 추정력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정력이 있다라는 게는 권리관계만 추정하다 보니까 갑부하고 을구 등기는 추정력 인정해 주되 반대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표제부 등기 왜 추정력 인정되지 않느냐?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등기부의 구성은 여기 잠깐 보시고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표제부라는 것이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이렇게 세 부분이 1등기를 구성하는데 기본 모습이 그럼 토지 등기일 당시에는 표제부의 기절사항은 토지 표시가 나와요. 토지의 소재가 상계동이고 지번이 50번지고 지목이 대라고 가정을 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있더라. 이런 토지가 있고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A란 자가 있고 A가 저당권 설정하고 1억을 빌려왔습니다. 이런 등기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부 보고 느낀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표제부상에서 소재가 어디래요?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150이죠. 이런 토지가 있다 아니면 있을 것이다. 이건 있다요. 있다고 일단은 확정을 진 겁니다. 이런 토지 있을 경우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A이다 아니면 A일 것이다. 갑구 보니까 A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A일 것이다가 맞는 말일까? A이다가 맞는 말일까? A? 괜찮아. 우리끼리 내가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떡해. 몇 명 안 되는데. 자, A. 이다가 아니라 A일 것이다요. 여기 확정지면 안 되고 바뀔 수 있으니까. 왜냐? 경락인의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때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경락인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하잖아요. 대금 완납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등기부상 A로 되어 있는데 이 집에 경락인 경락받아서 B가 소유자예요. 대금 완납하게 되면. 그럼 소유권은 얘한테 있지 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A로 확정지면 안 되니까 A로 등기되어 있을 땐 A가 소유자일 것이다요. 오케이? 반대로 을구 보니까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죠. 그럼 1억 채권 빌린 돈이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지 있다가 아닙니다. 왜? 1억 빌려왔다가 돈을 1억을 갚게 되면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니까 없다고 입증하면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제부 등기는 뭐라고? 이런 부동산이 있다고 확정이 되는 것이고 갑분할고는 이런 자가 권리자이고 이런 채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다. 얘가 주인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경락인이 주장을 합니다. 네가 주장했으면 네가 주인인 걸 입증해라요. 입증해서 경락되고 완납증을 펼쳐 보여주게 되면 소유권 입증했잖아요. 소유권자가 B로 바뀌다 보니까 추정력이라는 건 이렇게 약한 힘이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순간 결과가 깨지다 보니까 갑구나 알고는 그 자가 권리자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표제부는 이런 부동산이 있다고 확정을 시켜버리니까 표제부 등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미시는 범위가 중요한데 범위의 경우는 세 개로 세분해서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된 원인이 있고 취득한 권리가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적법성을 추정해 주겠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절차라는 것은 등기하는 과정, 등기하는 절차는 전부 다 적법하게 실행이 됐다고 추정해 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적법하다는 얘기는 등기할 때 거치는 과정은 다 거쳤다고 추정해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약이 원인이 된 경우는 검인도 받아야 되고 또 허가 구역은 허가증을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는데 등기 끝났다는 얘기는 전부 다 제출했다고서 추정해 주겠다.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매매인데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은 매매예요. 교환을 통해 등기하게 되면 등기 원인은 교환, 증여일 때는 증여. 그럼 이런 계약도 유효하다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 내용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은 유효함을 추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고 권리관계라는 것은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저당권이 나오는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주된 권리일까 중된 권리일까? 중된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나오려면 필히 빌린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빌린 돈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저당권 등기가 있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 절차, 원인, 권리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선이 무과실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등기를 믿은 것은 써야지. 부동산 거래 시에 하나 더 쓴 다음에 그러면 미치는 범위는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은 인정이 될 것이며 플러스 제3자 누구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당시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해 주니까 권리변동 당사자, 제3자, 전수요자 불문하고 다 인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은 안 돼요. 답은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시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 등기부가 있을 경우에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이며 무과실로 추정이 들어가고 선이라 할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못한 거니까 과실이 있는 거 추정이 들어가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 여기까지가 미치는 범위예요. 이건 나중에 주로 나오게 되면 요 세 가지 걸어요. 그래서 절차하고 원인하고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추정력의 범위에서 밑에 추정력 내용과 범위에서 맨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죠. 기역번은 권리관계, 니은번은 등기 원인, 세 번째가 절차 적법 추정이 되고 세 가지가 주로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리을번이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이 아니라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인정되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여긴 답은 안 됩니다. 보기로 나와도 어쨌든 추정력이라는 효력은 약해요, 세요 힘이? 추정력의 효력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반대 증거만 있으면 결과를 뒤집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법에 나온데요. 판례에서 인정한 거래요.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판례가 인정합니다. 법은 눈 씻고 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후등기 저지력인데 마지막에 후등기 저지력의 말뜻은 후란 말이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죠? 그럼 뒤에 똑같은 등기 따라오는 것을 막는 힘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민법 공부할 때 민법에서 물권은 밀권주의죠. 그럼 물권이 하나만 성립하고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나오게 된 말이 동일한 종류의 물권, 같은 종류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고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말은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가 없고 이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전세권도 이중으로 등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럼 이 비록 무효등기의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할 수 없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러는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후등기 저지력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구 1순위에 을 앞으로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더라. 이 집의 주인은 누구고? 갑. 이 집의 전세권자가 을입니다. 근데 기가 만기가 되어서 얘가 이사 가요. 이사 가는데 모르고 이 전세권 말소 안 하고 그냥 이사 갔습니다. 그럼 등기부상은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거 소멸된 거? 소멸된 겁니다. 소멸돼서 이제 빈집이고 이사 가서 안 살고 있고 요거는 소멸돼 있고 등기는 말소 안 한 상태예요.
빈집이다 보니까 집주인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순위로 병이난 자에게 전세를 또 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을이 살다가 등기 말소 안 하고 그냥 이사 갔죠? 이럴 경우에 빈집이다 보니까 집주인 갑이 다른 제3자 병에게 전세권을 또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살은 거 소멸된 거? 소멸됐죠? 소멸돼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동일한 등기 실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얘는 들어오자마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못 들어와요. 얘 비록 소멸된 등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얘 뒤로 똑같은 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는 힘을 후등기 저지력고 합니다. 그럼 일단 병에게 전세권을 등기하려면은 전제조건 을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실행하고 뭐 기간 만료라고서 이유를 적을 것이고 말소 등기 끝나게 되면 요 전세권 등기를 붉은 선으로 쏙 지웁니다.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이 졸음신이 강림하시니까 허리 좀 펴야 돼 이렇게. 네. 이 졸음신이 한번 강림하시면 참 그 눈꺼풀 무거워가지고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자꾸 펴야 돼 이렇게. 어쨌든 얘가 지워졌죠. 그럼 이제 질문은 1번 빨간 펜으로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2번이 말소 등기일까? 1번이 말소 등기이다. 2번이 말소 등기이다. 괜찮아 찍으세요. 뭐 우리끼리 뭐 틀리면 어떡고 맞으면 어때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말소 등기는 2순위가 말소 등기입니다. 요게 말소 등기예요. 오케이? 그럼 말소 등기는 뜻은 전세권을 빨간 펜으로 쭉 지웠나요? 지웠죠? 얘를 보기 전까지는 왜 지웠는지 이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를 지웠을 때는 왜 지웠는가 이유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등기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왜 또 지저분해? 깨끗하지. 지웠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찍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지운 거예요. 이렇게 지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3순위로 병이라는 자의 전세권 설정을 또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은 병이 3순위지만 실제 권리로는 1순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 뜻인데 이 6가지 요령은 나중에 줄기차게 듣다 보니까 대부분 다 외워집니다. 이거 지금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지금 제목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성공이에요. 다만 이 가등기라는 게는 위에 나온 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가등기는 대항력도 없고 순위 확정력도 없고 점유적 효력도 없고 호등기 저지력도 없고 추정력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일체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럼 가등기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세분하는데 본등기하기 전과 본등기 실행 후로 나눕니다. 본등기하기 전에는 일체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는 않는다요. 본등기하면 효과 발생하는데 본등기 실행한 이유는 세분할 것이 아까 한번 설명드릴 때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순위는 가등기로 한다고 배웠죠? 순위는 가등기로 가더라. 가등기로 가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물권 변동 효과는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가등기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서로 시점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여기는 책 보고 주셔드릴게요.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에서 본등기 전의 효력 나와 있는데 본등기 전의 효력은 기억만 간단히 볼게요. 본등기가 있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 권리 변동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다요. 왜? 일체 어떤 효과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또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하지도 않는다. 추정력은 중국 등기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용만 생략하고 내가 본등기 후의 효력인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 모준적 효력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에요? 가등기로 올라가지만 본등기가 격려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각종의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부인되고 등기관의 직권만 할 수 없는 건 뒤에 배울 내용이며 2번이 물권 변동 효력식인데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만이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할 뿐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하며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요. 그럼 지금 떠들은 내용이 요겁니다.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아니야 여기 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를 때 발생하다 보니 서로 시점이 달라서 참 문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아까 지웠는데 가등기 때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자꾸 떠들어야 돼요. 가등기 시로 가는 것이고 주인 바뀌는 것은 본등기 때지 가등기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순위랑 물권 변동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효력이고요. 효력 파트는 뒤에 민법 공부 좀 돼야 돼요. 지금 나온 거 이것도 민법, 이것도 민법, 다 민법이에요. 민법 얘기가 공부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넘어갈 부분인 것이고 민법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떠들어야 돼요. 전부 다 민법상 배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따라보는 것이 등기 유효권인데 유효권의 경우는 등기가 존재할 경우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는 기준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 중에서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일단 등기를 보고 따지겠다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등기가 존재할 것. 그럼 등기가 존재하라는 얘기는 등기 기록이 돼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기록되어 있다가 등기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에 권리는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등기를 잘못 지었다 해서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고 등기가 있는데 모르고 등기부가 지워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소유권 주택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권리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 등기란 제도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일까 존속 요건일까? 법률행위는 등기하면 주인 바뀌나요? 법률행위는 등기하면 주인 바뀌나요? 예, 법률행위 등기하면 주인 바뀌죠? 그럼 법률행위는 주인 바뀌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등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잘못 지우게 되면 우리 앞서 배웠던 등기 중에 하나가 말소 회복 등기로 회복하면 되니까 권리까지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등기가 존재하다가 이제 무효 등기는 첫 번째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할을 위반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관할에 받는 기가 아닐 거짓말이 나옵니다. 관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즉 관할을 위반해서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등기 능력이 있는 게 등기될 것 같아서 거꾸로 이야기되면 사건이 등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등기할 수 없는 게 등기된 경우.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괄호 2번, 괄호 3번의 경우가 그 뜻이에요. 관할에 받는 기가 아닐 것. 그럼 거꾸로 관할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등기 능력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등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거꾸로 표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관할을 위반한 게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와 그 다음 밑에 신청, 절차, 흠결이 없을 거 나누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등기법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두 개 등기만큼만은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건 당연 무효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두 개 등기 왜 실행했냐고 이의 신청까지 받아줘요. 법원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법에서 무효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은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관할을 위반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큼은 무조건 무효고 이 두 개가 아니면 전부 유효를 인정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신청 흠결이 없을 것. 흠결이 있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흠결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능력자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등기 신청하러 왔대요. 집 하려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위조문서로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게 개입된 경우 등등등 따져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자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가 없는 사유. 다른 말로 각하란 말 쓰는데 각하할 사유예요. 각하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떨어뜨릴 각자 아래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각하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각하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걸 각하란 말을 써요.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이 책상에 등기 실행해 주겠지만 등기 못하는 것들은 책상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걸 각하란 말 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못하는 각하 사유인데
단 등기한이 모두 실행해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되어도 무조건 무효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이 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등기법에서는 무효냐 유효냐의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뭐 따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전부 다 유효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법은 무효 이 두 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위에 든 요건 이외에도 등기법 제29조 3호 내지 11호 사유의 절차에 실행돼야 한다. 그 3호부터 11호 사유가 이런 것들이 서류가 빠진 거, 물권 내리 등기 신청한 거, 무등록자가 등기 신청한 거, 위조 문서 등등등등등등 이것들은 전부 등기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유효인데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오늘 당장 외울 사유가 이 두 개입니다. 이거 외워놔야지 앞으로 편해요. 무효 등기 몇 개밖에 없대요? 등기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관할 위반 등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으시면 이제 12월 내내 편안하게 공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실체적 유효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등기와 물권 변동과 관계를 따져서 일취업을 따져가는 것이 요건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객체의 불일치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등기와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있어야지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데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는 첫 번째 객체가 다른 경우에 객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잘못된 경우는 일단은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밑에 조그만 판례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어요? 원칙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소지와 지번 다르면 무효고 지목 면적 다르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볼 건 아니고 여러분 교재에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 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즉 불일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동그라미 또는 유사성, 동그라미 두 가지가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해당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해서 조금의 객체가 불일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마지막 가서 보실 내용은 앞에 조금의 불일치가 발생해도 마지막 가서 보실 말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 이 말이 옛날 보시는 게 사실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출제 한번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권리의 종류하고 내용의 불일치란 말이 나오는데 둘로 세 번에서 이거 질적 불일치예요.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권리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른 경우.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신청한 등기는 지상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 실행이 임차권이 돼버리는 경우. 지상권하고 임차권 권리의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때 권리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효과 인정할 수가 없고요. 네, 주체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갑이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을로 돼버리는 경우. 집사하고 등기 신청한 사람은 갑이고 등기 실행은 을로 돼버리는 경우 주인이 바뀐 경우도 이것도 효과는 무효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 효과는. 그래서 질이 다른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양적 불일치란 말이 나오는데 맨 밑에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이제 등기된 양하고 물권의 양을 따져봅니다. 일단 등기된 양이 물권의 양에서 따져보는데 내가 토지를 100평을 사게 되면 등기도 얼마큼 등기돼야 돼요? 100평 등기돼야 되죠? 근데 오히려 등기는 200평이 등기돼 버리는 경우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의 양을 따져봤더니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이번에는 50평밖에 등기가 안 돼요. 그럼 어디가 더 커요? 물권행위가 더 크죠? 이렇게 양쪽으로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 문제인데 일단 내가 산 것이 100평이고 등기된 게 200이랍니다. 산 게 얼마고? 100. 등기된 게 200. 땡 잡았나요? 네, 땡 잡은 게 아니라 효과 발생은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얼마큼만 인정해 주겠다. 100평만큼만 인정해라요.
아, 상계 100평이고 200평 주장했다는 얘기 도덕님 심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계 100평이면은 효과 발생도 100평밖에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판례 입장이고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딸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이거 공부하면서 따라 나갈 부분이고 반대로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50평이더라.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민법 137조가 적용이 됩니다. 민법에서 민법 137조 배우셨어요? 원칙은 뭐라고 배웠나요? 원칙은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가 없어도 법률행위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로 취급하는 법리를 적용시켜 버리는데 여기는 학설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이 안 냅니다. 시험은 이걸 내고 들어와. 이게 판례다 보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셔라? 양적 불이치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상계 100평이고 등기된 게 200평이라 해요.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효과 발생은 얼마큼 발생하더라? 물권 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 해서 요거는 하나 반드시 암기해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나중에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왜? 학자들의 주장하는 건 내질 않아요. 중개사 문제는 항상 학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른다. 판례밖에 안 물어보다 보니까 판례만 이해하시면 되므로 둘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헷갈리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맨 밑에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뭐만 기억하셔라? 오른쪽에 기억번 등기된 물권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 행위 양보다 큰 경우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죠. 등기된 양이 물권 행위보다 큰 경우 효과 발생은 물권 행위 한도에서 발생하는데 요것만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효권의 완화란 말 나오는데 완화란 얘기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무효로 안 가고 유효하게 해주는 완화 규정이 4개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중간 생략등기란 말 나와 있죠. 중간 생략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을 빼먹은 게 중간 생략등기인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다시 을과 병이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야 되고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예요. 이렇게 등기 넘길 게 있는데 이렇게 넘기면 재미가 없으니까 등기를 을을 빼고 한 방에 넘어버린 경우. 이해 갔어요? 그럼 누굴 빼먹었대요 지금? 을을 빼먹었죠? 그럼 이때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예요. 순차로 등기해도 소유자는 병이고 한 방에 넘겨도 소유자는 병이네요. 이리 가도 병, 저리 가도 병. 마지막까지 소유자 일치했나요? 그럼 이 등기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중간상해 등기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규정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에요. 금지 규정이지만 했을 때에는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처벌은 하겠다가 이게 뜻이에요. 민법 공부할 때 강행 규정 배울 때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다고 배웠죠. 효력 규정 위반하게 되면 무효라고 배웠고 단속 규정은 유효하되 처벌을 받는다. 근데 나중에 중간생활 등기는 배우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나오는 규정인데 이건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효하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안 걸리면 잘한 게 되겠지만 걸리게 되면은 등이 좀 따끈따끈해요. 형벌 사유인데 얼마에 걸릴까? 중간생활 등기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을 벌금에 처합니다. 얼마짜리라고요? 3년 1억 원이에요. 특별법은 처벌이 세요. 그래서 이건 3년 1억 원짜리니까 하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선수예요. 선수. 왜? 중개업자가 을인데 매물이 싸게 나왔더라. 잡아야죠. 잡아서 부채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이거 잘하면 선수인데 걸렸다가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안 걸리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일 경우에 갑을병 3자 간에 합의 하에서 중간생활 등기할 수도 있고 합의가 없을 수도 있더라요. 그럼 합의가 있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없으면 유효일까? 예, 둘 다 유효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단 합의가 없다 해서 그 등기 무효나 말소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인데 그럼 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다 박사가 돼요. 한 2번 들으시면 그 갑을병 셋이 합의했다는 얘기는 법을 어기기로 입을 맞춘 거죠.
그럼 셋 다 착하나 나쁘네? 셋 다. 아니 편안하게 셋 다. 나쁜 애들이잖아. 법을 어기기로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요. 하려면 해라요. 막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처벌은 하겠다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이고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이제 예를 따져가는 겁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집을 사긴 샀는데 법을 어기기로 아직 합의를 안 봤대요. 그럼 병은 착한 애 나쁜 애 아직 잘못한 게 없잖아요. 법을 어기려고 아직 입을 안 맞췄으니까. 그럼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입 맞추는 사실이 없다는 얘기는 병은 착한 애니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때 보호하려고 합의 안 했으면 병 너는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지 말아라. 이 대법원 판례예요. 직접 등기 청구하게 되면 처벌받으니까 직접 등기하지 말고 을을 먼저 대위해주라 해요. 을을 대위해주라는 얘기 의 앞으로 먼저 등기해준 다음에 네가 등기해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걸 물어보니 나름대로 문제예요.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전 권리자를 대위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대로 기억 넘어가실 부분인데 여기는 수업 2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어디서 배우셨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민법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쁘게. 자 어쨌든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세분하시고요. 그럼 지금 좀 유효 개정 해주는데 문제는 딱 한 번이 무효가 됩니다. 딱 한 번이 공복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셨어요? 허가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을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제로 묶어버리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과생활 등기는 무효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유효해요. 중과생활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인데 언제만 무효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큼만 무효로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기억번에 관한 내용이 중과생활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니은번의 경우는 중과생활 등기를 하기 위해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는 당사자 간에 중과생활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이 중과생활 등기는 묵시적이든 아무나 따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묵시적이든 동의든 뭐 구두의 동의는 따지지 않는데 일단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이 등기는 유효하다.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 등기 무효나 말소 주장하지 못한다. 이 판례 입장이고 마지막 리1번 판례의 경우가 뭐를 의미하느냐. 원칙은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만은 이 등기는 무효. 무효로 가는 게 대상이다 보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과생활 등기는 무조건 다 유효 무효?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언제만큼만은 무효래요? 허가구역만큼만은 무효돼.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모두 할 때 두자가 한자로 머리 두자입니다. 뭐라고요? 머리 두자. 첫 머리 빼먹은 걸 의미하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 지금 어딜 빼먹었대요? 가운데 중간을 빼먹었죠? 이번에는 미음번의 경우가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신축을 한 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입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이 주택을 을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아요. 팔게 되면 등기하는 과정은 최초 소유자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을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바로 해버립니다. 바로 하게 되면 여기랑 상황이 바뀌었죠. 여기는 어딜 빼먹었고 중간을 빼먹었지만 여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머리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빼먹어서 머리 숫자 집어넣어서 모두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에도 을이고 직접 등기에도 을이고 요리가도 을, 직접 해도 을 일치했나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예요. 여기 딱 한 집은 나와요. 시험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밖에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나올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 원인의 허위 기재란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 등기 원인의 허위 기재라는 얘기는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등기하려고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전 등기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로 가자니 양도 이게 너무 심하다. 매매로 갈 때 증여로 가야겠다. 증여 계약을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 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증여세는 상당히 고율이에요. 증여세랑 상속세랑 세율이 똑같아요. 얼마나 될까 세율이? 예?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시가로 따져봐요. 시가로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제예요. 얼마까지라고요?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제입니다. 초과 누진제라는 얘기는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세율이 폭탄이 돼버려요. 누진제란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느냐?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가정집에 3kW까지는 싸게 가겠지만 그 키로수를 넘어서는 순간 폭탄이죠. 또 넘어서는 순간 몇 배씩 올라가 버려요. 이게 누진제입니다. 그럼 있는 사람은 전기를 많이 쓸까요? 조금 쓸까요? 많이 쓰겠죠. 가전제품 많으니까. 없는 사람은 적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 범위까지는 같이 평등 원칙에서 같이 내주겠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고율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0%까지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까지 세율이 10%다. 그러면 1억 원에 10%면은 1,000만 원 내면 되죠. 근데 1억부터 2억까지는 20%다 그러면은 2,000원, 4,000원.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1억까지는 10% 내고 초과한 부분 1,000만 원 올라갔잖아요. 1억 여기에다 20% 때리는 거예요.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갔어요? 안 갔구나. 예를 들어 1억까지는 10%다 가정하고 1억부터 2억까지는 20%다 가정하게 되면 오케이? 그럼 1억까지는 만약 2억짜리라 가정하게 되면 40%가 아니라 2억 중 1억은 얼마? 10% 1,000만 원이죠? 오케이? 그럼 1억에서 2억 넘어선 부분은 1억 남았잖아요. 여기 20% 때리는 거예요. 그럼 20% 2천만 원 돼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3천만 이렇게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과된 부분은 더 고율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까지 때려버리는데 50%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부의 세습 막을 목적으로 상속 증여세가 상당히 고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안 내려고 삼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버랜드 주식 이건희 씨가 이재용 줄 때 비상장으로 줘가지고서 500원, 1,000원짜리 줘가지고 상장 딱 시켜버리니까 200만 원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이니까 세금 내라고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주장하고 있고 삼성에서 하는 말은 뭔 소리냐. 줄 때 비상장이니까 세금 그만큼 내면 된 거지 뭘 더 내라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따지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법대로 가면 삼성 말이 맞고 양심의 견주면은 사회단체 말이 맞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증여세는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학계에서 그래요. 상속세를 폐지시키자는 말까지 나와요.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학계들의 주장이에요. 왜 그럴까? 멀쩡하게 있는 사람은 상속세 죽어도 안 내요. 왜 재산 미래다 빼버리니까. 근데 길 가다 억 하고 쓰러져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상속세 내는 거예요. 재산 미리 못 뺀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골골백세하는 사람들은 상속 재산 다 뺍니다 미리. 그러니까 세금 거의 안 내고 넘어가는데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억 하고 쓰러져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빼버리고 재산 다 감춰버리는데 갑자기 갖고 있다 길 가다 쓰러져 죽은 사람은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형평이 안 맞다 보니 이제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상속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가지고서 좀 세율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안까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갑자기 죽어도 돈 것이니까 그냥 세법상 놔두고 있는데 그 상속세가 굉장히 셉니다. 증여세도 고율이다 보니까 이걸 뭐로 바꾸느냐 매매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뭐고? 증여를 매매로 등기하는 겁니다.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럼 이등기 무효냐 유효냐예요. 증여로 등기해도 소유권 넘어온 것이고 매매로 등기 넘어왔네요. 그럼 증여를 매매로 등기해도 효과는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서 안 됐죠?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은 걸리면 3년 1억 원입니다. 이거는 죄목이 커요. 걸릴까 안 걸릴까? 이건 100% 걸려요. 왜 걸리느냐?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기를 친족 간의 거래 계약은 거래로 안 보고 증여로 추정을 해요.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당사자 간에 통지가 들어갑니다. 세무서에서
이제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이 모든 자료가 세무서에 넘어와요. 그럼 세무조사관이 하나씩 넘겨보다가 어쭈구리 아버지랑 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둘이 불러요. 둘이 증여 맞지요? 물어봅니다. 매매계약인데 그러면 입증하십시오라고서 이것저것 서류 가져오라 그래요. 그 매매 대가는 뭔가요?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상에 돈이 오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증여로 고발당했다가는 국세 탈루에다가 특별조치법 위반에다가 죄목이 커지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증여세를 내면 좋은데 증여세가 워낙 고율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보내고 다시 세탁을 더 되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어떻게 된 간에 그걸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무효 유효 따지는 거니까 증여가 매매로 가도 효과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입니다. 마지막에 무효등기 유용까지 본 다음에 잠깐 쉴게요. 단원이 끝나야 되니까. 무효등기 유용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무효등기라는 게 원칙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무효등기 쓸 수 없어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무효등기를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유용의 뜻은 정확한 표현이 유자, 흐를 유자입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걸 유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표현상은 정확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쓸 때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유효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말뜻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무효등기 좀 어떻게 쓰겠다? 유효하게 인정해서 쓰겠다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을 빌려와요. 1억을 빌려오게 되면 이제 돈 빌려주는 을 입장에 담보를 잡을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1억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 나중에 돈을 빌려 쓰고 잘 쓰고 있다가 돈을 벌어서 돈을 갚아요.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이 채권이 없어졌네요. 돈을 갚아도 저당권이 소멸할 당시에는 저당권을 말소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등기로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현재로서. 무효등기로서 소멸돼서 등기부상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한 갑이 1억을 다시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 등기 해야 되죠. 하려고 봤더니 옛날에 해놓은 게 있네요. 이거 효과 없는 거.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란 거예요. 다시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당사자 간의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등기가 유효로 인정되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가 표지부 등기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 등기가 있는데, 유용 인정해 주는 것은 표지부는 유용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등기부를 신축 건물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서 요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갑분하고 유용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요걸 물어보니까 유용은 어디만 인정해 주겠대요? 갑구하고 을구만 인정되고 표지부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무효등기 유용은 이제 네 번째 줄에 멸실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찾으셨나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맨 밑에 줄에 따라서 결론 파트에서 무효등기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갑구 및 을구 등기에 유용한 경우에 한한다 해서 갑구와 을구 소유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까지 유용 인정해주되 표지부는 유용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에도 문제 한 문제 줘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굉장히 많죠. 여기 총론 파트는 뒤에 배워야 알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등기법은 몇 개월 참으셔라. 등기법 6개월 참으시라 그랬어요. 6개월 참고 수업을 들어야지만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한두 번 듣고서 점수 나온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버티시면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참고 버티시고 자꾸 들으세요. 그게 남는 거니까. 법조인 등기법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생각보다. 좀 어렵죠 여기가. 여기만 넘어가면 오히려 쉬워져요. 여기가 제일 난 코스인데 요즘 어려운 파트고, 어쨌든 잠깐 쉬신 다음에 페이지 191페이지에 등기의 기관과 설비 나가도록 하죠.